저 구석에서 기다리세요. 차가운 한마디가 응급실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은 그날 사람들 앞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기는 환자들, 비웃음을 터뜨리는 시선들, 그리고 구경거리로 전락한 그의 얼굴.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곧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봉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따따블로 찾아올 겁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가슴의 답답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1시간째 침대 모서리에 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마치 누군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호흡이 가빠졌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건 10년도 더 된 겨울 외투였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번들거리고 단추 하나는 실로 대충 꿰맨 흔적이 있었죠. 그래도 이 옷이 제일 따뜻했습니다. 구겨진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낡은 운동화 끈을 묶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82년을 살아온 노인 그 자체였죠.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수염, 움푹 들어간 눈. 누가 봐도 형편없어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대학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죠. 손잡이를 꽉 쥐고 버티는 동안 어린 시절 보릿고개 때 배고픔에 숨이 막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정말로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아서 눈이 시렸죠. 대기실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 울고 있는 아이, 초조하게 서성이는 보호자들,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로 다가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저를 흘끔 쳐다보더니 한 발짝 옆으로 비켰죠.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는 코를 막으며 저리 가라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제 낡은 외투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며칠 못 씻은 제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보험증 대신 나온 건 구겨진 약봉지와 동전 몇 개뿐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먹던 약인데요. 직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옆자리 동료에게 말했죠. 또 보험 없는 분이네. 김 간호사님, 이분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들은 대기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할아버지 노숙자 아니야? 병원비도 없으면서 왜 대학병원까지 오는 거야? 무료 진료소나 가지.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려 했지만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죠.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손에서는 계속 땀이 났고 시야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젊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죠. 할아버지, 정말 급하신가요? 지금 응급 환자가 많아서요. 보험도 없으시면 일단 대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정말 숨이 안 쉬어져요. 제발. 간호사는 청진기를 대충 갖다 대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 소리는 정상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녀는 제 어깨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그건 비응급 표시였죠. 가장 나중 순서라는 뜻이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자마자 또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죠. 맞은편에 앉은 젊은 커플은 대놓고 저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좀 봐. 완전 거지 같아. 병원에서 잠이나 자려고 온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는데, 아니, 있었죠. 어린 시절 보릿고개 때 구걸하러 다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봤었죠. 더럽고 불쌍한 거지 아이로. 시간이 흘러도 제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환자들이 먼저 진료실로 들어갔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비싼 핸드백을 든 여자, 외제차 열쇠를 들고 있는 청년. 그들은 모두 저보다 늦게 왔지만 먼저 들어갔습니다. 숨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계속 흘렀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저는 다시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정말 힘들어서. 언제쯤?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만 보며 말했습니다. 앞에 대기자가 23명 있습니다. 보험도 없으시잖아요. 기다리시든지 다른 병원 가시든지 하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의자로 돌아가 앉았지만 이제는 앉아있기도 힘들었죠.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입을 벌렸지만 공기가 목구멍에서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연기하는 거 아니야? 병원비 안 내려고? 맞아. 진짜 아픈 사람은 저렇게 조용히 있지 않아.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죠.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이 병원이 진짜로 바뀔 수 있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댄 채로 눈을 감았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저 낡은 외투를 입은 가난한 노인. 그게 그들이 본 전부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제가 이 병원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1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니, 2시간은 좋게 넘은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제게는 그 빛조차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이름이 아니라 번호표를 부른 거였죠. 87번 환자분, 이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저는 벽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서 똑바로 걷기도 힘들었죠. 진료실까지 가는 짧은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은 저를 피해 걸었고 한 명은 대놓고 코를 막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의사가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제가 들어온 걸 알면서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겨우 앉았죠.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모니터만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그제야 의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환자를 보는 의사의 시선이 아니었죠. 마치 귀찮은 일거리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낡은 외투와 구겨진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해서. 의사는 청진기를 대충 가슴에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갗에 닿자 몸이 움찔했죠. 겨우 5초 정도 들었을까요? 그는 청진기를 빼며 말했습니다. 심장 소리는 큰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마나 불규칙하게 뛰는지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의사는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죠. 아닙니다. 정말 이상해요. 새벽부터 계속 이래서. 의사는 혈압계를 가져와 팔에 감았습니다. 압력이 조여오자 팔이 저릿했죠. 잠시 후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180에 110. 하지만 이 정도로 응급실 오실 정도는 아닌데.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진료실에 울렸죠. 저는 가슴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힘듭니다. 뭔가 검사라도.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의자를 돌려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죠. 보험도 없으시고 겉으로 봐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밖에 정말 위급한 환자들이 많거든요. 교통사고 환자, 뇌출혈 환자, 그분들부터 봐야 해요. 하지만, 그리고 보험이 없으면 검사비가 상당할 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심전도만 해도 10만 원, 엑스레이, 혈액 검사 다 하면 최소 30만 원은 나올 겁니다. 돈 얘기를 하는 의사의 표정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전 취식하러 온 사람 같은 취급이었죠.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나온 건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말했죠. 김 간호사, 이분 일단 대기실로 다시 모시고 순서는 맨 뒤로 밀어주세요. 급한 환자 아닙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치 쫓아내듯이 끌어당겼죠. 할아버지, 나가셔야 해요. 다른 환자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린 시절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쫓겨났을 때 말고는 누구한테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환자입니다. 돈이 없다고 이렇게 대하시면. 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젊은 그가 일어서자 위압감이 느껴졌죠. 할아버지, 여기는 응급실입니다. 정말 응급한 사람들이 와야 하는 곳이에요. 요양병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양병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세울 때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대하겠다는 신념으로 만들었는데 제 손으로 만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진료실을 나오면서 들려온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런 노인들 때문에 진짜 환자들이 피해봐요. 맞아요. 보험도 없으면서 대학병원까지 오고 무료 진료소나 가지. 아마 치매 초기 증상인가 봐요. 저렇게 혼자 떠도는 노인들 많잖아요. 대기실로 돌아오니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가웠습니다. 진료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제 모습을 다들 봤으니까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저런 사람들은 다 연기야. 병원비도 못 내면서 왜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지.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 받으려고 하니 문제지.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왼쪽 팔까지 저릿저릿했죠. 이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 지식이 없어도 제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알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 한 잔 마시려고 정수기로 갔습니다. 하지만 종이컵을 잡는 순간 누군가 제 손을 쳤습니다. 젊은 남자였죠. 아저씨, 손 좀 씻고 만지세요. 더러워서 어떻겠어요.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그걸 주우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휘청거렸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술 먹고 온 거 아니야? 병원을 무슨 쉼터로 아나 봐. 저는 다시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픈 것보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시계는 8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시간째 대기 중이었죠. 그동안 저보다 늦게 온 환자 10명은 넘게 진료를 받고 나갔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 비싼 가방을 든 사람, 외제차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의사는 친절했고 간호사는 상냥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화를 해야 할 때인가. 하지만 또 다시 접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이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한다. 그때 새로운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그 젊은 의사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중년 의사였죠. 그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대기 환자 많아요? 네, 20명 정도 있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할아버지는 보험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계속 미뤄두고 있어요. 중년 의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고개를 돌렸죠. 그럼 다른 환자들부터 보죠. 병원도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병원도 운영이 되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환자보다 돈이 먼저라는 그 말이 제가 추구했던 의료 철학과는 정반대였죠. 제가 이 병원을 만들 때는 분명 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가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꿈꿨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겹쳤죠.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대기실은 마치 재판장 같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에 앉은 죄인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재판관이었죠. 그들의 시선에는 판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죄, 가난하다는 죄, 초라하다는 죄,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죄. 9시가 가까워지자 대기실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오전이 되니 외래 환자들까지 몰려들었죠. 깔끔한 정장을 입은 회사원,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그들은 모두 저를 피해 앉았습니다. 제 주변 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이었습니다. 바로 앞줄에 앉은 중년 여성 2명이 대놓고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파마를 곱게 한 머리, 금목걸이,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반지들.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컸죠. 저 할아버지 좀 봐.
완전 거지 같지 않아? 맞아. 치매 아니야? 저꼴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병원에서 좀 쫓아내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이들의 진짜 얼굴을 더 봐야 했습니다. 그때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휴대폰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염색한 노란 머리, 찢어진 청바지, 귀에는 피어싱이 여러 개 달려 있었죠. 그는 휴대폰을 제 얼굴에 들이대며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봐. 완전 레전드 아냐? 병원에 거지가 왔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찍지 마세요. 초상권 침해입니다. 청년은 비웃으며 더 가까이 왔습니다. 초상권? 할아버지가 그런 거 알아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은데.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휴대폰을 밀어내려 하자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때리려고? 할아버지 폭력 쓰시네. 이것도 다 찍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또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죠. 마치 구경거리가 된 원숭이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원숭이보다 못한 취급이었죠. 적어도 동물원 원숭이는 보호라도 받으니까요. 그때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에 명찰을 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도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속 계시면 곤란해요. 노숙인 쉼터로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노숙인이 아닙니다. 그럼 가족이나 보호자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연락드릴게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환자로 왔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잖아요.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한다. 제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그저 아파서 병원에 온 것뿐인데 제가 불편을 주는 존재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이런 모멸감이 더 견디기 힘들었죠. 사회복지사가 가고 나자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것 같았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는 거야. 맞아. 저거 분명히 보험금 타려고 쇼하는 거야. 아니면 병원에서 공짜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엄마는 아이를 끌어당기며 말했죠. 쳐다보면 안 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제가 젊은 시절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해서 이 병원을 세웠는데 제가 만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왼쪽 팔이 마비되는 것 같았고 턱까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증상입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죠. 하지만 아무도 제 상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였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할아버지, 쇼 그만하고 일어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경비원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40대 남자였죠. 그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지 마세요. 진짜 환자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저도 진짜 환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환자? 진짜 환자가 4시간째 여기 앉아만 있어요? 돈 없으면 다른 데 가세요. 그는 제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힘이 세서 제가 비틀거렸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까지 쳤어요. 잘했어요, 경비 아저씨. 저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해. 저는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죠. 이제는 정말 전화를 해야 할 시간인가.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이 병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경비원은 무전기를 꺼내 어딘가에 연락했습니다. 응급실입니다. 여기 신원불명 노인 한 명이 계속 소란 피우고 있는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이제는 경찰까지 부르는 겁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뿐인데. 대기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보듯이 저를 관찰했죠. 누군가는 간식까지 먹으며 구경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경찰 온다니까 도망가겠지? 아니야, 저런 사람들은 뻔뻔해서 끝까지 버텨. 내기할까? 5분 안에 도망갈까? 안 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병원의 현실입니다.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병원. 인간의 존엄성은 없고 오직 경제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병원.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시간째 대기 중이었죠.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했죠.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비서실장의 전화였을 겁니다. 왜 연락이 안 되냐고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로 경찰을 부른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이제 등까지 퍼져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칼로 베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죠.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건 이 상황 자체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87번 환자분, 접수 창구로 오세요. 저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건가 싶어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어요. 저것 봐. 술 취한 거 맞잖아.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창구에 도착하자 직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모니터만 보고 있었죠. 진료비 선결제 하셔야 합니다.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제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동전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보여드렸죠. 지금은 이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직원은 한숨을 푹 쉬며 옆자리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또 돈 없는 환자예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이라는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규정대로 하세요. 선결제 안 되면 진료 불가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픈데. 아프신 건 알겠는데요. 병원도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무료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무료 봉사단체가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돈부터 따지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 병원을 세울 때는 분명 달랐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단 치료부터 하고 나중에 해결하자는 게 제 철학이었는데 과장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의료급여 자격도 안 되시고 건강보험도 없으시네요.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또 쳐다봤습니다. 과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른 환자들 있잖아요. 보건소나 무료 진료소 가시면 돼요. 지금 당장 숨이 안 쉬어지는데 보건소를 가라고요? 그때 뒤에 줄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죠. 아니, 빨리 좀 처리하세요. 돈도 없으면서 왜 대학병원까지 와서 민폐야? 또 다른 여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돈 내고 기다리는데 저런 사람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저는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 번쩍이는 액세서리, 오만한 표정. 그들의 눈에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방해물일 뿐이었죠. 창구 직원이 손짓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어르신은 옆으로 비켜주세요. 저는 창구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다음 환자가 와서 신용카드를 꺼내며 말했죠. 선결제 50만 원 할게요. VIP 병실로 잡아주세요. 직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고객님.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최고급 병실로 배정해 드렸습니다. 같은 직원인데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고객님,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저 어르신. 이게 현실이었죠.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들것에 실린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젊은 남자였죠.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까 저를 쫓아낸 그 젊은 의사도 있었죠. 그는 환자를 보며 외쳤습니다. 빨리 수술실 준비해. 골절에 동맥 손상 의심된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험 없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신원 확인도 안 돼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하지만 여기서 수술 안 하면 다리를 잃을 수도.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 규정대로 해. 그 환자도 결국 간단한 지혈만 하고 다시 구급차에 실려나갔습니다. 의식이 있던 그 젊은이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병원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장사치들의 집단 아닙니까? 제가 만든 병원이 이렇게 변했다니. 다시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죠. 좀 더 나이 든 여성이었습니다. 저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꼭 갚을 테니. 어르신, 아까부터 계속 그러시는데요. 병원 규정이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는 응급조치는 하겠지만 그것도 최소한만 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최소한의 응급조치. 그게 이 병원의 수준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 갔는지, 의료인의 양심은 어디 갔는지, 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었죠. 무릎이 꺾일 것 같았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지나가다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병원 뒤쪽에 직원 휴게실이 있어요. 거기서 잠시 쉬시면.
하지만 그때 수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김 간호사, 뭐 하는 거야? 업무 시간에. 아, 이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우리가 구세군이야? 일이나 해. 수 간호사는 저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미 신고는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죠. 저는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픈 죄, 가난한 죄로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6시간째 대기 중이었죠. 이제는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목까지 올라왔고 왼쪽 어깨는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어요. 식은 땀이 계속 흘러서 옷이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 버티면 정말로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대기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 할아버지 휴대폰 꺼냈어. 뭐야, 폴더폰이잖아. 진짜 거지 맞네. 하지만 다음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조폭 부르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대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맞아, 아까부터 이상했어.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 요즘 노인 조폭들도 많다던데. 병원에서 행패 부리려고 부하들 부르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죠. 그저 비서실에 전화하려던 것뿐인데 조폭을 부른다니.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 애들도 있는데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경비 아저씨, 저 할아버지 좀 감시해요. 수상해요. 경비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경찰봉까지 들고 있었죠. 그는 제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한테 전화하려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 부르면 큰일 나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뭐, 돈도 없으면서 누굴 부르려는 건데?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설명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고 오해만 더 커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 보험 사기꾼이야. 병원에서 일부러 쓰러져서 합의금 뜯어내려는 거지. 맞아, TV에서 봤어. 요즘 그런 전문 사기꾼들 많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대. 노인 앞세워서 동정심 유발하고. 이제 저는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왔을 뿐인데 어느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죠. 젊은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환자 계속 주시하고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신고해.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수상해 보이긴 해요. 아까부터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병원 체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조심해야 해. 악용. 제가 병원을 악용한다고요? 평생 이 병원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 현장을 돌아보고 최고의 의료진을 모으려고 전국을 다녔는데 그런 제가 병원을 악용하는 범죄자라니.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제 옆을 지나가다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늙어서 저런 짓이나 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나. 또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아마 자식들도 다 버렸겠지. 자식? 네, 저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모두 훌륭하게 자랐죠. 큰아들은 대기업 부사장, 둘째는 의사, 딸은 검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걸 알면 얼마나 분노할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기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보험 사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마침 그 타이밍에 그런 뉴스가 나오니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봐, 저런 수법이래. 병원에서 일부러 쓰러지고 CCTV 다 찍히는데도 뻔뻔하게 한대. 저 할아버지도 지금 CCTV 찍히는 거 알면서도 저러는 거 아니야? 한 청년이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병원 응급실인데요. 수상한 노인이 있어요. 보험 사기 같은데. 네, 조폭 연관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추측이 사실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 제가 만든 병원이 이런 곳이 되었다니. 가슴의 통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호흡이 얕아지고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게 느껴졌죠. 그때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저를 돕는 게 아니었어요. 어르신,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신분증이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럼 이름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경찰이 오면 확인해야 하니까. 경찰. 정말로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말할까 망설였어요. 정만수. 이 이름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이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간호사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이름도 못 말씀하신다고요? 정말 수상하시네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가 봐요. 그녀는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비원이 더 가까이 다가와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죠. 마치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처럼. 대기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저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이름도 못 대는 거 보니 정과자인가 봐. 수배 중인 사람일 수도 있어. 빨리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갔으면 좋겠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다시 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전화를 해야 할까? 하지만 또다시 손을 뗐습니다. 조금만 더.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 이 병원의 밑바닥까지 봐야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어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추다가를 반복했죠.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응급실 자동문이 다시 열렸죠. 이번엔 감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키가 훤칠했고 나이 든 경찰관은 배가 조금 나왔는데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허리춤에 찬 무전기와 수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응급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경비원이 다가가 경찰들에게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펜을 딸깍 누르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둣발 소리가 타일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죠. 어르신,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젊은 경찰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제 낡은 코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에 든 구겨진 종이 봉투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미 저를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단정 짓는 편견이 담겨 있었죠. 신분증 있으십니까?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갑은 있었지만 꺼내기가 망설여졌어요. 손이 떨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그런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숨이 더 가빠졌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나이든 경찰관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노숙자 같은데요. 냄새도 나고.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침에 씻고 나왔는데 대체 무슨 냄새를 맡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제 차림새만 보고 그렇게 단정한 건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말을 하려니 숨이 더 막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제게 향하고 있었죠. 어떤 젊은 여자는 친구와 속닥거리며 킥킥 웃기까지 했어요. 이거 완전 유튜브 감이다. 제목은 뭘로 하지? 응급실 난동 노인? 아니야, 가짜 환자로 의료비 뜯으려던 노숙자. 이게 더 자극적이지. 그들의 대화가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왜 난동을 부렸다는 건지, 왜 가짜 환자라는 건지. 그저 숨이 막혀서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주소지가 어디십니까? 가족 연락처는요?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그는 무전기를 들어 어딘가에 연락했어요. 응급실입니다. 신원 미상 노인 한 명 있는데 확인 좀 부탁합니다. 신원 미상이라니. 제게는 이름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는데 그저 말을 안 했을 뿐인데 벌써 신원 미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 기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한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에는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젊은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 전화 누구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여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숨이 가빠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경찰관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어르신, 그 전화 좀 줘보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손을 뻗었고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응급실 안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 노인 폭행하네. 야, 이거 찍어. 대박, 조회수 터지겠다. 사람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저와 경찰관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동영상 녹화 버튼이 빨갛게 켜졌죠. 마치 제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나이든 경찰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촬영 중단하세요. 초상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찍었죠. 어떤 청년은 셀카봉까지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래도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젊은 의사였어요. 그는 경찰관들에게 말했죠. 이분, 아까부터 이상한 전화 계속하시던데 조직폭력배 부른 거 아닐까요? 그 말에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무전기를 다시 들었어요. 지원 요청합니다. 응급실의 상황 발생. 백업 필요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직폭력배를 불렀다니.
그저 비서실장에게 전화한 것뿐인데. 하지만 설명할 기력이 없었어요. 말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쉬기도 벅찼거든요. 간호사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 진짜 숨가빠 보이는데? 그냥 연기하는 거야. 보험도 없다며? 무료 진료 받으려고 저러는 거지. 그녀들의 대화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기라니.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연기라니요. 경비원이 사람들을 밀어내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은 계속 몰려들었어요. 응급실 대기실은 이제 완전히 구경거리 현장이 되어버렸죠. 어떤 아이는 엄마 어깨 위에 올라타 저를 내려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은 며칠 전 손자가 선물한 것이었어요. 깨끗하게 다려진 하얀 손수건.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저를 더럽다고 했죠. 나이 든 경찰관이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한데. 처음으로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사람이라고.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입술만 달싹였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리고 그 문 너머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병원 부회장이었죠. 그 뒤로 기획실장과 비서들이 헐레벌떡 따라왔습니다.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소란스럽던 응급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사람들의 휴대폰이 새로운 타깃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빴고 가슴은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았죠. 그들이 왔으니까요. 제가 누군지 알리러 온 사람들이. 병원 부회장이 응급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평소에 단정한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기획실장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죠. 그들의 시선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의 눈이 벽에 기댄 채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죠. 그리고는 거의 달리다시피 제게로 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부회장의 외침이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어요.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던 사람들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고 수군거리던 입들이 일제히 닫혔죠.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어요. 회장님? 누가 회장님이래? 저 할아버지가? 경찰관 2명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경찰관의 손에서 수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가 황급히 수첩을 주우려 몸을 굽혔다가 다시 일어서며 자세를 고쳐섰죠. 나이 든 경찰관은 무의식적으로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부회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60대 중반의 그가, 평소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던 그가 응급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획실장도 부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뒤따라온 비서들도 고개를 깊이 숙였죠. 저는 천천히 벽에서 몸을 떼고 섰습니다. 여전히 숨은 가빴지만
이제는 등을 곧게 펼 수 있었어요. 응급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죠. 경멸과 조롱이 아니라 충격과 두려움의 눈빛들이었어요.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저를 쫓아내려 했던 그 의사였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기, 정말 회장님이신가요? 부회장이 고개를 돌려 의사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누구신 줄 알고 이렇게 대하신 겁니까? 이 병원의 창립자이신 정만수 회장님이십니다. 정만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응급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벽에 걸린 병원 연역 사진 속 인물, 병원 로비에 세워진 동상의 주인공, 그리고 매년 병원 창립 기념일마다 직원들이 외우는 그 이름이었거든요. 간호사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죠. 창구 직원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까 저에게 선결제 20만 원을 요구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죠. 경비원은 뒤로 물러서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모자를 벗고 가슴에 대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노숙자라 부르며 비웃던 사람들,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조롱하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하나둘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누군가는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죠. 젊은 의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흰 가운이 바닥에 닿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몰라 뵙고. 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이 병원을 세운 사람, 수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을 자신이 문전박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담담했죠.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부회장이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응급실을 폐쇄합니다. 회장님 진료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부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하지만 회장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환자야. 다른 환자들과 다를 게 없어. 단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지 겉모습이 초라했을 뿐이지.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거죠. 경찰관이 다가와 격려를 했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당혹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경찰관님은 맡은 일을 하신 거예요. 다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옷차림부터 보지 마세요. 말을 들어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다시 집어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획실장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최고급 휠체어였죠. 쿠션도 푹신하고 팔걸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걸어갈게. 아직 걸을 수 있어. 부회장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스스로 걸었습니다. 비록 느리고 힘겨웠지만
제 두 발로 걸었어요. VIP 진료실로 가는 복도를 지나면서 많은 직원들이 뛰어나와 인사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 얼굴을 알아봤고 일부는 부회장의 태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사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누군지 안 다음에야 이렇게 대하는 것이 과연 진심일까요? VIP 진료실 문 앞에 섰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응급실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복도에 가득했어요. 의사, 간호사, 직원들, 그리고 아까 저를 촬영했던 사람들까지.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그들은 기억할까요? 아니면 며칠 지나면 잊어버릴까요?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할까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원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았죠. 회장님,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병원에서 창립자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원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죠. 사람을 먼저 보지 않고 돈을 먼저 보는 시스템 말이에요. 그 말에 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마음속으로 당부하면서 말이죠. VIP 진료실은 고요했습니다. 밖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안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원장이 직접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립자를 직접 진료한다는 부담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 증상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깊고 아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아까 그 젊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호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의사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가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VIP 진료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두 무릎을 댔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가운 깃에 눈물 자국이 번져나갔죠. 보험증부터 물었다고, 생명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다고, 의사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 왜 의사가 되고 싶었나? 준호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사람을 먼저 보지 않았을까요? 그 물음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저는 그에게 아직 젊으니 고칠 수 있다고, 오늘을 기억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진짜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간호사들이 들어왔어요. 5명 모두 눈이 붓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그들도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었어요. 저는 사과를 받으려고 정체를 밝힌 게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병원 앞 정원이 보였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직접 나무를 심었던 그 정원이었어요. 작은 묘목들이었는데
지금은 울창한 큰 나무로 자라 있었죠.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을 세울 때의 꿈이 떠올랐어요. 돈이 없어도,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사람의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병원.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변했죠. 병원은 기업이 되었고 환자는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세운 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원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원장님만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문제였고 그 시스템을 만든 것도 결국은 저였으니까요.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는 모두를 둘러봤어요. 의사, 간호사, 원장, 부회장.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응급실 규정을 받고 지금 당장. 원장이 급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3가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첫째, 응급실에서는 절대 보험 여부를 먼저 묻지 않는다. 환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한다. 둘째, 모든 응급실 직원은 매달 한 번씩 인권 교육을 받는다. 셋째, 노인 환자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 준호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자신이 노인 환자 전담 일을 맡고 싶다고 했죠. 전문의가 그런 일을 자원하다니 의외였습니다. 오늘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고 싶다고,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1개월 동안 해보라고 허락했죠.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알렸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왔다고, 오늘 일이 벌써 인터넷에 퍼졌다고 했죠. 병원 창립자가 응급실에서 무시당했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가고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직접 나가서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죠. 부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병원이 바뀌길 원했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잎이 돋아나는 봄날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3시 병원 대강당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저는 낡은 코트는 벗었지만 일부러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섰죠.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입을 주시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명의 환자로서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돈이 없고 초라한 차림의 환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녹음기와 카메라가 일제히 작동했죠. 저는 이 병원의 창립자지만 오늘은 부끄러웠다고, 제가 만든 병원이 사람보다 돈을 먼저 보는 곳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감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겠다고. 모든 환자가 존엄하게 대우받는 병원,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언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퍼져나갔죠. 곧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기자는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굴욕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고. 이 아픔을 통해 잃어버렸던 초심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다시 세울 수 있다면 오늘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강당을 나서는데 준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노인 환자 전담 업무를 위한 계획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가득 빼곡히 적힌 메모를 보니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응급실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모든 환자는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작은 변화지만 큰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뉴스에서 할아버지를 봤다고, 정말 멋있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저녁 풍경이었죠.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이미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환자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죠. 글씨는 크고 선명했고 누구나 멀리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뚜렷했습니다. 응급실 입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동문 옆에는 커다란 안내판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보험 여부는 치료 후에 확인한다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 아래엔 노인 환자 도우미 버튼도 생겼어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전담 직원이 달려온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새로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죠. 환자 인권 헌장, 의료진 행동 수칙, 그리고 제 사진과 함께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원장을 비롯한 각 과 과장들, 간호부장, 행정실장까지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원장이 일어서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응급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환자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고 모든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3가지 규정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제 우리 병원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밤새 만든 노인 환자 전담 프로그램 계획서였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준호가 계획서를 펼쳤어요.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정리했더군요. 복잡한 서류 작성, 긴 대기 시간, 의료진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계획서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다니. 준호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그 오만했던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응급실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고 부회장과 함께였어요.
하지만 제 눈은 어제와 똑같은 것을 찾고 있었죠.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저를 의식한 쇼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엔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엔 혼자 오신 할머니도 계셨죠. 낡은 가방을 꼭 껴안고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의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어제 저를 연기한다고 했던 바로 그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자 간호사는 즉시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까지 직접 모시고 갔어요. 보험증을 묻지도 않았고 돈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창구 직원도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저에게 선결제를 요구했던 그 직원이 이제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이 없다는 어떤 청년에게도 먼저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어요. 나중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어제의 일을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청소 직원부터 약사, 방사선 기사까지. 그들의 눈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청소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자신도 언젠가 다른 병원에서 무시당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다른 병원들도 우리를 따라 응급실 규정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의료계의 대변혁이라고 보도했어요. 제 어제 기자회견이 큰 파장을 일으킨 거였죠. 소셜미디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원 경험을 공유했어요. 돈이 없어서, 보험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죠. 모든 국민이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첫 번째 업무 보고를 하러 왔어요. 하루 동안 13명의 노인 환자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중엔 그를 모르는 할아버지도 계셨고 혼자서는 걷기 힘든 할머니도 계셨다고 했죠. 준호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특히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생 막노동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혼자 병원에 오셨다는 거예요. 준호는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검사실까지 다녔고 검사 결과를 쉬운 말로 설명해 드렸다고 했죠. 회장님,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진짜 의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병원을 나서려는데 응급실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정만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 병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병원 앞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이건 제가 받을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아야 할 박수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이야기겠죠. 그들 모두가 아플 때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을 오늘 뗀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손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할아버지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진짜 영웅이라고 말이죠. 저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아니, 어쩌면 너무 늦게 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이 시간엔 응급실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다니.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오늘 저는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한 것 같았어요. 비록 시작은 굴욕적이었지만 결말은 희망적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VIP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전경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죠. 제가 30년 전 첫 삽을 뜬 그 땅에 우뚝 선 건물.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제 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12살 민준이었죠. 학교를 마치고 바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가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는 튼튼하니까.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그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병원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저를 차갑게 대했던 그 간호사였죠.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환자는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는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로비 한쪽에는 새로운 안내 데스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응급환자 도우미 센터라는 표지판이 보였죠. 그곳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며 보험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를 쫓아냈던 그 젊은 의사도 있었고 창구에서 저를 거부했던 직원들도 있었죠. 모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으니까요. 고개 드세요. 여러분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이 잘못됐던 거예요. 부원장이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응급실 규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제 보험 여부를 먼저 묻지 않고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원 교육도 다시 해야 해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응급실 대기실을 지나게 됐습니다.
며칠 전 제가 6시간을 기다렸던 그곳.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다가가 상태를 묻고 있었고 물과 담요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노숙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간호사가 바로 다가가서 부축했고 의사가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일단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병원의 모습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보는 병원.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대우받는 병원.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민준이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이란다. 사람을 바꾸는 힘이요? 그래. 할아버지는 이 병원을 세웠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 건물만 세운다고 병원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진짜 병원이 되는 거란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는 공사장에서 다친 외국인 노동자였죠. 옷은 시멘트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나왔습니다. 아무도 그의 신분을 묻지 않았고 보험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환자의 상태만을 보고 있었죠. 빨리 수술실 준비하세요. 골절과 동맥 손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응급실 입구를 바라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젊은 엄마를 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죠. 병원비 고지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겠습니다. 단순히 규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해요. 차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가면서 백미러로 병원 건물을 봤습니다. 정만수 기념병원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제 이름을 딴 병원.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이름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면 됐잖아요. 때로는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단다.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진실들이 있어. 할아버지는 그걸 봐야 했어.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만수 기념병원 응급실 운영 대대적 개편. 의료 사각지대 환자 위한 특별 프로그램 신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한 병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세상,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달라야 합니다. 누구나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세상. 가난해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유산을 하나 남겨주고 싶구나. 유산이요? 돈 말씀이세요?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거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그게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란다. 차창 밖으로 병원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죠. 작은 파문이 큰 물결이 되듯이 한 병원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병원을 세웠지만 정작 병원의 영혼은 만들지 못했다. 건물은 세웠지만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은 심지 못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병원은 콘크리트와 의료 장비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한 노인의 뒤에 세상을 뒤흔드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단 하나,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존중이 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 달빛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